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국립중앙박물관 고고역사부 이재정 연구관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제목은 활자의 나라 조선이라는 건데 사실 이 활자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실 기회가 그리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평소에 이제 점심시간 이후에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이 강의를 들으시려고 막 바깥에 줄을 서서 2시 전에 서 있는 그 1시쯤부터 서 계시는 거를 막 종종 봤는데 오늘은 역시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이게 조금 인지도가 높은 강사도 아니고 또 그런 주제도 아니어서 역시 좀 꽉 차지는 않는다. 또 날씨 탓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다른 강의들을 통해서 뭐 서지학이라든지 뭐 조선시대 역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사실 활자라는 것에 그 주목해서 강의를 들으신 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1차적으로 이 활자가 우리 국립중앙박물관 말고 남아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 보니 이제 다른 그 바깥에 연구자분들이 연구하실 기회가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일단 그 많이 연구가 안 되어서 사실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저 역시도 아까 저 소개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는 중국사를 전공을 했는데 박물관에 들어와서 이 활자를 접하게 되면서 이제 한 15년 동안 그래도 이제 꽤 오래 했어요. 그 이 활자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조선시대 출판 문화 이런 쪽과도 연결시켜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물관 소장 활자를 이제 정리하고 조사하고 그래서 자료집도 내고 작년에 활자의 나라 조선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고 크지는 않지만 전시를 한번 했습니다. 그 전시를 보신 분들 계신가요? 예,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신데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일단 그 동영상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저희가 전시할 때 만들었던 그래서 오늘 그 강의는 그 활자의 나라 조선에서 전시했던 것, 그 아이템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우리 활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그 이제 어떤 인트로덕션이랄까 이런 것들을 조금 길게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잘 몰랐던 사실이라고 제가 이렇게 좀 제목을 달아보고 조금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큰 글씨로 이렇게 써봤습니다. 금속활자 발명국 한국, 이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자, 어떤 이것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뭐가 생각나세요? 직지가 생각나죠. 직지는 지금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이 되어 있고요. 이 직지는 현재 남아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로 찍은 책이죠. 그리고 기록상으로는 이미 그 이전에 직지가 1377년에 이제 그 찍은 것인데 그 이전에 이미 그 활자본을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 시대의 금속 활자를 우리가 세계 최초로 발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네. 그런데 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조선시대 활자가 수십만 자가 남아있다. 이런 사실을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시를 보신 분들은 이제 뭐 다 많이 아실 거고 또 저희가 많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 가운데 부분에 좀 저희가 전시 활자를 많이
꺼내서 전시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더구나 이 활자들은 세계 최고 컬렉션이다. 저는 이렇게 감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세계 최고의 컬렉션이냐? 뭐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실 분도 당연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수적으로 저희가 한 82만 자 이상이 활자가 소장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금속 활자가 한 50여만 자, 목 활자 기타 해서 30여만 자인데 이렇게 많은 활자가 이렇게 고스란히 남아 있는 특히 금속 활자가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면 안 믿으실 분들이 많아요. 정말 중국에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 대단히 많이 계셔요. 저도 박물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중국은 이제 물론 4대 발명의 하나 인쇄술을 발명했고 금속 활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활자라고 하는 것을 발명한 것도 역시 중국인 건 지금까지는 사실로 인정이 되고 있죠. 그 송대의 필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나 이제 그거는 그때 이제 교니 활자를 가지고 흙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실용화되지를 못했어요. 그 뒤에 이제 그 고려가 금속으로 이제 활자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중국이 그 뭐 기술이 없어서 금속 활자를 못 만들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별로 만들 필요가 저는 일단 없었다라고 봐요. 그건 이제 어떤 우리가 기술이라는 것이 발현되는 것은 단순히 그 기술만 있다라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적인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중국은 역시 목판이 이제 인쇄의 어떤 중심이었고 이제 중국에서도 국가에서 대대적인 편찬 작업을 하면서 금속 활자를 만들었어요. 언제 만들었냐면 청대에 그 강희제 때 그 고금 도서 집성이라고 하는 큰 그 편찬 사업을 했어요. 그때 금속 활자를 만들었어요. 20몇만 잔지를. 그런데 그 활자는 지금 남아 있는 게 없어요. 왜 남아 있는 게 없냐 하면 다 녹여버렸습니다. 그 기록에 나와 있어요. 청나라 그 정사에 이 활자가 굉장히 관리하기 어렵고 이 뭐 궁중에서 사람들이 훔쳐가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전황이라 그래가지고 동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활자를 녹여서 동전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 집성을 만들 때 이제 찍을 때 사용한 활자는 다 녹여버렸고 그 이후에 걸륭제가 이제 사고전서를 이제 편찬하는데 그 일부를 또 활자로 찍어요. 그때는 이제 목활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활자도 지금 온데간데가 없어요. 예. 그래서 중국에는 물론 이제 그 19세기, 20세기 이럴 때, 20세기 초 이럴 때 그 민간에서 그 족보 같은 거 찍을 때 만든 목활자는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저기 동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절강성의 그 동원촌이라고 하는 그런 그 목활자 그 인쇄 마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남아 있지만 그건 다 목활자이고 시기적으로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박에 소관장되어 있는 활자는 그 제가 이제 그 원고에서도 썼지만 연원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그 기록이나 이런 것들도 다 남아 있는 것이고 그 수적으로도 대단한 그 이런 콜렉션이죠. 그리고 또 일본에는 그러면 없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본에도 금속 활자가 일부 있어요.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임진왜란 때 그 활자와 그다음 인쇄 기술 이런 거를 다 일본에 가져갔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임진왜란 하면 도자기 전쟁 이렇게는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활자 전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이제 책을 인쇄하기 위해서 조선에서 그 활자라든지 그 활자를 만들 수 있는 기술자들을 많이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활자를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그 일부가 금속 활자가 지금 그 토판 인쇄 박물관이라 그래가지고
도쿄에 가면 있어요. 거기에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일본의 이제 국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보 이런 걸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거는 숫자가 그렇게 뭐 몇만 자 이고, 일본에서는 또 역시 그 이후에는 그 뭐 활자를 별로 안 만들고 주로 목판 인쇄를 위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양에는 그러면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죠. 자, 구텐베르크가 이제 그 활자를 만들어서 제일 먼저 뭘 찍어요? 성서를 찍죠. 소위 42행 성서라는 거. 그거는 이제 몇 부가 지금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구텐베르크 박물관에도 있고 뭐 유럽의 중요 뭐 도서관 이런 데 있는데, 그러면 구텐베르크 성서를 찍은 활자가 남아 있을까요? 안 남아 있어요. 남아 있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책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러면은 유럽에서 제일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활자가 뭘까? 저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좀 전문적으로 그런 거 알려면 이제 저 외국어로 된 책을 봐야겠더라고요. 어쨌든 한 뭐 16세기 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기는 하던데, 어쨌든 구텐베르크 시대에 사용한 활자가, 이게 구텐베르크가 성서를 찍은 활자야 하고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뒤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거의 조선 그 구텐베르크와 거의 동시대에 찍은 책에 사용한 한글 활자도 남아 있고 일부. 그다음에 그 이후에 만든 활자들도 어떤 책을 찍었는지, 그다음에 언제 만들었는지 뭐 그 기록들이 다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찍은 책이 다 남아 있고, 이게 맥락이 다 살아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런 그 활자가 남아 있는 곳이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자랑할 만하지 않나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이제 그 활자 전시를 작년에 진행을 하는데, 이 전시를 보시고 어떤 노 교수분이 있어요. 은퇴한 지 오래되신, 거의 90이 다 되시는 교수님인데, 이분은 원래 그러니까는 인문학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학을 하신 분이 이학. 예. 옛날에는 그 다 우리 물리대, 서울대 물리대 뭐 이렇게 하고 문학과 이학을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이학을 하시는 분이 인문학적 소양을 기본적으로 가지는 거죠. 지금 너무나 모든 분과들이 이제 분리가 되어 버렸지만, 이분이 이제 그 퇴직하시고 나서 그 이제 선친이 책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세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선친의 책을 정리를 하면서 소장을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워낙에 머리가 좋으시니까 저보다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부끄러웠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진짜 우리가 세계 자랑할 만한 거 이 활자밖에 없는 것 같다. 딱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 너무나 기뻤어요. 제 마음을 정말 알아주시는 그런 분을 만나게 돼서, 그 뭐 고려 시대의 활자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맥락을 가지고 있는 그 무슨 활자를 무슨 책을 찍었고, 그리고 이제 사료에 보면 그 왕이 그 책을 활자를 만들 때 어떻게 뭐 지시를 했다, 그 활자로 책을 몇 부를 찍었다, 이런 게 다 남아 있는 맥락을 가진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이제 이런 반응이 있는 거죠. 아니 뭐 그렇게 했으면 뭐해? 그래서 서양에서는 구텐베르크가 활자를 발명해가지고 그걸로 막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막 지식이 막 굉장히 막 보급이 되고, 그래서 막 중세가 무너지고 근대로 넘어가고, 그래서 그 구텐베르크를 20세기의 뭐 최대의 인물이라고 그렇게 이제 타임지에서 선정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냐, 뭐 그게 뭐 인쇄술의 발자에 활자가 많다라는 게 그런 뭐 어떤 사회에 미친 영향이 별로 없지 않냐, 이렇게 해서 또 뭐 굉장히 또 그거를 과소평가하는 그런 사람들도 일부 있어요. 뭐 그것도 일견 맞는 말이죠. 그런데 저는 우리가 너무 이게 뭐 서양과 어쨌고 이게 뭐 세계 최고니까 좋고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좀 더 벗어나서 그 어떤 발명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것은 그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이 활자들이 왜 만들어졌고 또 그게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게 짚어보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옛날 물건들을 바라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이거를 활자를 또 하고 인쇄술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서양 인쇄술은 그럼 어쨌을까라는 거를 조금씩 또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뭐 자세히는 못하고 그냥 이제 시중에 번역되어 있는 번역서들을 중심으로 보지만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또 그렇게 서양이 우리가 그렇게 이게 상상하듯이 막 구텐베르크가 성서를 찍어서 막 전부 막 모든 사람이 갑자기 막 집에 책을 막 다 갖게 되고 이런 거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어떤 단계라는 게 있고 여전히 한 18세기에 대량 생산이나 기계화가 되기 전까지는 서양의 유럽에서도 책이라는 거는 매우 한정된 사람이 보는 거는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우리가 뭐 너무 그렇게 또 뭐 속된 말로 꿀릴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그런 이제 여러 가지들 때문에 또 이게 한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렵다. 그리고 이제 전시할 때도 별로 인기가 없어요, 솔직히. 그리고 이제 책이라는 게 또 이렇게 그 입체물이 아니다 보니 한 면만 이렇게 하면 한자로 다 됐으면 이게 뭐 검은 거는 글씨고 흰 건 종이다 하고 책이네 하고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참 인기가 없고 저희도 그래서 이 박물관 내에서도 아유 책 그 너무 어렵고 재미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가 저희들의 과제인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실 그 우리 그림 있잖아요. 그림 산수화 그런 것도 여러분들 그걸 모르고 보면 그거 솔직히 별로 재미없지 않나요? 그 다 똑같은 산수예요. 다 뭐 사람 요만한 사람 한 사람 있고 산 있고 물 있고 다 비슷비슷한 패턴을 가지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뭐 우리가 그 스토리를 보고 그 작가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또 그 디테일 무슨 필법이니 묘법이니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게 재미있구나. 여러분들 마음을 여는 거죠. 도자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뭐 일단 물론 뭐 도자기는 그 기형적인 아름다운 미감 이런 게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는 이거는 정말 아름다워. 내가 한국 사람이라면 이거 좀 감상할 수 있어야 돼.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지는데 책은 그게 아닌 경우도 많다는 거죠. 책에도 미감이 있습니다. 굉장히 신경 많이 썼어요. 옛날에 이 사람들이 조금 이따 제가 좀 얼마나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활자가 얼마나 예쁜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강의를 들을 기회도 별로 없고 접할 기회도 없고 노출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조선시대에는 그 사람들이 다 그거를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뭐 요즘에 영어를 너도 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뭐가 다를까요? 그래서 조금 더 그 열린 시선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제 어디 가서 전시를 보시거나 할 적에도 책을 그냥 책이냐 하고 지나가지 말고 이걸 좀 애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좀 제가 이제 서론이 길었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저는 세계적인 컬렉션이다. 세계 어디에도 내놓아도 훌륭한 거다. 이거 진짜로 속된 말로 중국 사람들한테 니네 이거 없지. 이거 할 수 있는 거 활자밖에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소장 활자에 대한 소개는 방금 뭐 했던 얘기들입니다. 82만 여자이고, 그 다음에 제작 시기는 한글 금속 활자 30여자 외에는 대개 이제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의 활자인데 그 이전 활자들은 지금 다 이제 그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그건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의 인쇄 출판 담당 관청인 교서관 등에서 이 중요한 건 이거 국가나 왕실에서 실제로 제작하거나 사용한 활자들이라는 거죠. 민간에서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공을 들이고 수적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정말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잠시 이제 작년에 전시를 했는데요. 한번 동영상을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활자가 82만 여자란 엄청나게 많은 숫자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운데 공간에다가 한 5만 5천 여자를 이제 활자를 깔았어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저희 전시가 끝난 지 1년 이제 다 돼 가는데 11월 달에 끝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게 수장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활자가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감하지 못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걸 좀 촬영을 했어요. 한 수장고에 이렇게 많이 보관되고, 이거는 제가 이제 가끔 외국 사람들 이제 이쪽에 전문가들 만나서 이 전시를 봤다는 얘기를 들을 경우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수년에 걸쳐서 이렇게 활자를 글자별로 다 정리를 했고, 전시 끝나고 다시 원위치 시키는데도 올해 내내 했어요. 지금 이제 끝났습니다. 네, 네,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왜 조선에서는 이렇게 많은 활자를 만들었을까? 이런 게 이제 궁금해지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활자하면 요즘에 이제 관념으로 생각을 하면 그냥 대량으로 책을 찍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조선 시대의 활자를, 고려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 금속 활자로 책을 찍는 것은 일단 활자로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보다는 이 소량 다종을 찍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목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페이지짜리 책을 목판으로 만들려면 100개의 목판을 새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 100개의 목판을 예를 들어서 책 한 부수, 한 카피 하나를 하기 위해서 100개의 목판을 만들 수는 절대 없겠죠. 그럼 손으로 쓰는 게 낫죠. 그거는 이제 수십 부, 수백 권을 찍기 위해서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발행 부수가 많아질 때는 이게 대단히 효과적이지만 소량만 할 때는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거 만들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또 보관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목판은 이제 또 뒀다가 나중에 또 책을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게 또 보존을 잘 해야 돼요. 잘못하면 이제 휘어지고, 그다음에 또 이 공간도 많이 차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활자는 이제 한 세트를 만들어 놓으면 그걸 가지고 굉장히 여러 종류의 책을 찍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서지학계에서도 고려에서 금속 활자를 만든 이유는 이제 원래 전란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책이 많이 불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바로바로 이제 필요한 책을 찍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조선도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최초의 금속 활자를 우리가 이제 개미자 1403년에 만든 개미자라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이제 흔히 사람들이 개미자가 다 남아 있는 줄 알아요. 개미자는 안 남아 있어요. 개미자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글 활자 한 30자 제외하고
지금 남아 있는 거는 거의 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의 활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 태종이 개미자를 만들면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면 이 책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이제 해외에 있어서 중국에서 책이 많이 오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목판으로 만들면 목판으로 이질러지고 뭐 이렇게 해서 어렵다. 그래서 내가 구리로 활자를 만들어서 널리 책을 이게 읽히게 하겠노라, 이런 이제 그게 이제 기록에 사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책을 그러니까 활자를 만든 건 책을 찍기 위해서인데, 그럼 무슨 책을 찍냐? 역시 유교 이념을 익히는 데 필요한 책들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서삼경. 그다음에 이제 유교에서 우리가 이제 그 과거에서도 이게 문장과 경서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과거에 제일 1등으로 합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유교적인 그 문장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써야 되니까, 그러려면 이제 좋은 문장들을 많이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또 문치주의라는 게 이게 어떤 무력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니까 어떤 법전이나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통치에 필요한 유교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통치에 필요한 책들을 찍기 위해서 활자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저는 이 활자를 쭉 이제 정리하고 전시하고 그다음 그 전시실에 설명 드릴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조선이 유교 이념에 의한 문치주의에 의해서 통치했다, 이런 거는 지금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잖아요. 교과서에도 나오고 어디나 나오고. 그러면 근데 그건 사실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문치주의를 어떻게 실현하죠? 그게 바로 이 활자를 통해서 실현되는 거죠. 물론 그것만으로는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문치주의라는 것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또 1차적으로는 물론 이제 뭐 일반 백성들에게 보급하는 책도 뭐 찍기는 하지만, 주로는 뭐냐면 왕이나 통치자 스스로 공부하려고 1차적으로 찍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책의 종류에 따라서 발행 부수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뭐 열 몇 부씩 이렇게도 찍어요. 그거는 이제 왕이 경연에서 신하들하고 공부할 때 필요한 부수인 거죠. 그러니까 활자를 만들어 놓으면 그 책이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이제 편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교 이념의 통치를 위해 필요한 서적이면서 소종 다량을 찍는 것에 유리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는,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저희가 우리 금속 활자 중에서 그 세종이의 갑인자의 글씨체로 만든 5번째 활자인 임진자인데, 저희가 이제 이게 활자들이 다 글자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 자치 통감의 한 면을 이렇게 이제 재현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떠세요? 아름답다라는 대답을 제가 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건 어떤가요? 이쁘죠? 예,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죠? 네. 진짜 예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우리 이 활자 일부가 또 저기 상설실에 전시되어 있어요. 손톱만 해요, 활자가. 근데 이게 금속이거든요. 근데 손톱만 한데 이 저기 온폭 들어간 거 보세요. 물론 이 사진도 굉장히 잘 찍은 거죠, 이 사진 작가님이. 근데 참 아쉽게 이 사진 작가님이 몇 달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누가 이제 이런 사진을 찍어주나, 너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입체감이 있게, 사진도 잘 찍었지만 실제로도 이렇게 입체감이 있게 만드는 거는 굉장히 정말 대단한 기술이라고 해요. 제가 활자 만드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데 이런 거를
이게 왕의 명령이 안 나면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만들 필요도 없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는 약간 개인적인 견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조선의 왕들이 이렇게 활자에 열광한 것은 다른 어떤 사치를 부릴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좀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유교라는 게 제일 먼저 뭘 강조하나요? 그 건박해야 돼. 검소함을 강조하는 거죠. 왕이 뭐 사치를 부리거나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고려 사회를 귀족 사회라 그러잖아요. 조선은 뭐 사대부의 특징이 뭐예요? 막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사치하지 않아야 돼요. 굉장히 소박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를 늘 반성해야 되고, 그런 이제 이념을 가지고 출발한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고려 시대에는 얼마나 화려한 예술품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죠? 고려 청자, 그다음에 고려 불화, 그다음에 고려 금속 공예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근데 조선 시대에는 그런 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나? 별로 없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 유교라고 하는 그 이념하고 저는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또 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이 왕이 됐는데 뭔가 남들과 다른 뭐 하고 싶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 활자에 열광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뛰어난 기술로 활자를 만드는 것이 어떤 통치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가 이 활자를 계속 보면서 정말 이거를 글자별로 정리하고 이런 거를 이 만든 사람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만은 정리하는 저희도 정말 힘들어가지고 정말 이 미친 짓이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 한자라는 게 이제 유럽에, 그러니까 서양에서 알파벳은 28자밖에 없지만 한자는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엄청 그 글자가 많잖아요.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네, 저는 진짜 이 왕들이 이거 자기네들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서, 물론 그거는 이제 그 문치주의라고 하는 유교 서적 지식에 대한 그런 것을 숭상하는 그런 걸 당연히 배경으로 하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여서 제가 이 조선시대 활자는 기술과 예술의 정수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이걸 이제 보시면, 자, 왼쪽에 있는 거는 또 정조 때 만든 정리자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한구자, 입니다. 이 한구자도 보면 이거는 진짜 이따 여러분 이제 그 인쇄된 것도 한번 보실 텐데, 엄청나게 이런 그 붓글씨로 이렇게 써도 이렇게 쓰기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걸 활자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구자는 또 그 사이즈도 더 작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예술이다. 네, 이제 그렇게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활자들을 만들었을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조선 시대에 만든 활자가 어떤 것이다 하는 거를 전모를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해요. 일단 다 남아 있지 않죠. 다 남아 있지 않은 이유는 물론 이제 전란이나 이런 것들을 또 불에 타고 한 것도 있겠지만, 일단 이 금속 활자, 목 활자의 경우에는 이제 많이 사용하면 다 상해요. 물을 그러니까 먹물을 묻혀서 이렇게 누르고 하면, 그래서 이제 내구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금속 활자를 만들게 되는데, 그럼 금속이라고 해서 굉장히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기본 재료가 동이거든요. 물론 다른 뭐 주석이나 이런 걸 합금하지만, 그래서 오래 사용하면 이게 닳아요. 닳으면 인쇄가 선명하지 않아요. 색이 가늘게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새로 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동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녹여요. 기록에도 나옵니다. 녹여서 새로 활자를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이전에 만든 활자들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활자들을 만들었는가 하는 거를 현재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기록에 남아 있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 그 이제 인쇄한 책에서 우리가 이 무슨 활자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대개 이제 우리 그 천혜병 선생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분이 이제 그 서지학 개론에서 이제 우리나라 서지학의 이제 1세대의 대가라고 할 수 있고, 그분의 서지학 개론은 이제 교과서와 같은 것인데, 거기에 보면 대개 이제 금속 활자는 30여 회, 목 활자도 한 30여 회 이상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속 활자는 민간에서는 거의 못 만들어요. 특히 조선 전기에는 그거는 이제 동을 구하기도 어렵고, 민간에서 그렇게까지 돈을 들여서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기술도 굉장히 요즘식으로 말하면 고도의 기술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그걸 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금속 활자는 그나마 국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횟수나 어떤 활자 이런 게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목활자의 경우에는 나중에 17세기 이후 되면 민간에서 자기 족보, 그다음에 자기 조상이나 뭐 사승 관계에 있을 때 스승님의 뭐 문집 이런 걸 찍기 위해서 목활자를 많이 만들어서 그 수량이나 종류를 다 파악하기는 사실 힘든 실정이고, 이제 파악되는 중요한 것들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이제 활자를 우리가 조금 그 분류를 해보면, 일단 서체, 이제 활자는 우리가 지금도 서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활자의 글자체를. 그래서 그 글자체에 따라서 또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인데, 글자체를 이제 글자체의 연원별로 보자면, 그 중국의 판본에서 나온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서예가들이 쓴 그 글씨체를 가지고 만든 경우 두 개로 나눠 볼 수 있고, 또 이제 그 형태에 따라서는 필서체와 인서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활자를 여러 번 만든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제가 마모되어서 활자를 쓸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이 활자가 있어도 새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왜냐하면 우리도 예를 들어서 저희도 요즘 뭐 포스트를 만든다 그러면 포스트 디자인을 할 때 여러분들 그냥 무심히 보실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우리가 무슨 서체를 쓸 건지 이런 거 다 고민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제목은 무슨 채로 쓰고, 뭐 그다음에 뭐 그 밑에 서브는 뭐 어떤 채로 쓰고, 그다음에 뭐 그 글자의 크기, 소위 폰트의 크기는 얼마 하고, 이런 걸 다 고려해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요즘만 있느냐, 서양의 디자인 개념이 들어오는 데만요? 아닙니다. 저 조선 시대에도 그런 거 다 있었어요. 미감이라는 것이 사람의 본능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다 있어요. 그래서 그 활자가 있어도 또 새로운, 그러니까 책의 종류가 달라지면 또 폰트를 다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체들의 활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중국 판본의 서체와 조선 명필의 서체로 만들어 구분해 보자면, 대표적인 게 이제 가빈자의 서체가 중국 그러니까 중국 명대 궁중에서 만든 그 명판, 그러니까 내부 판본이라 그러죠. 그거에 제가 이거 잘못 썼네요. 위선음절이 아니고 효순사실이네요. 이제 이 기록을 보면 가빈자의 글자체가 명판 효순사실과 위선음절이라고 하는 책에서 따오고, 여기에 있는 없는 글자들은 그 세조, 그 당시에 이제 진양대군이라 그러는데 세조가 글씨를 되게 잘 썼어요. 그래서 그 세조가 이 같은 글씨체로 흉내내서 이제 만든 거예요. 글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활자를 한 20만 자 만들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조선을 대표하는 글자체인데 이제 서체는 여기서 왔다는 거죠. 좀 비슷해 보이나요? 네, 비슷한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잘 썼어요. 그리고 이거는 목판이에요. 목판으로 조각하는 것이 금속 활자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요. 그리고 이제 조금 날카롭죠. 예, 목판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속 활자는 보는 이렇게 이제 자꾸 보시다 보면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부드럽다고 할까? 글자가 이렇게 획이 날카롭다는 그런 느낌이 좀 안 들고 좀 부드럽고 더 이렇게 더 좀 섬세해요. 예. 그래서 이 활자체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조선 시대에 이제 세종이 만들었고 이후에 왕들이 그 세종을 다 존경해요. 지금만 우리만 세종을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조선의 그 후왕들이 다 세종을 존경했어요. 이제 세종이 만든 대표적인 활자고 해서 그런지 조선시대 이 서체로 총 6번의 활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활자체를 기억해 주시고요. 굉장히 어떠세요? 네, 되게 정말 멋진 미적으로 되게 멋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요즘도 이게 서체와 이런 거에 관련된 하나의 그 디자인이나 그 분야가 있어요. 그 이제 아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단어가. 타이포그래픽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면 그런 쪽 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 되게 또 관심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경호자본인데 조선 시대 활자의 이름은 대개는 이렇게 그 만든 해의 간지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갑인자는 1434년 갑인년에 만들어져서 갑인자라 하고, 그다음에 경호자는 1455년인가요? 까먹었네. 네, 하여튼 그 경호년에 만들었는데 이 글자체는 누가 쓴 것이라고요? 제가 거기 써놨는데. 네? 아니요. 안평대군의 글씨체입니다. 안평대군의 글씨가 지금 남아있는 게 아마 거의 없죠? 네, 우리가 여기서 안평대군님의 글씨체를 볼 수가 있어요. 좀 멋있지 않아요? 약간 이게 이게 활자를 하다 보면 서예도 좀 알아야 되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또 서예 하시는 분들은 또 활자는 또 모른다 막 이러시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자꾸 보면서 이제 제 느낌대로 그냥 얘기를 드리는 건데, 되게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살찐 그런 게 있으면서도 기계가 이쪽이 조금 약간 수식적이라면 저는 좀 그런 걸 느껴요. 그래서 역시 안평대군이 되게 기계가 있는 분이시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안평대군 같이 유명한 글씨 잘 쓰는 사람의 글씨를 가지고 만든 또 서체들이 있고, 이제 아까 어떤 선생님께서 이제 강의한 얘기 하셨는데, 이 활자를 녹여요. 세조가, 수양대군이 저기 하고 나서 왜 녹였을까요? 안평대군이 여기 말하자면 정적이었잖아요. 이게 그냥 야사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종인가가 한번 신하에게 물어봐요. 활자에 대해서 요즘 글씨체가 활자가 어떤 게 좋으냐. 조선의 왕들은 다 앉아서 그 활자 어떻게 만들 그런 고민했어요. 그랬더니 신하가 그래요. 글자체 중에서는 안평대군의 글자체가 좋은데 녹여서 강희안의 글씨체로 활자를 다시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물론 이제 거기서 등극에 반대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진 않지만 우리가 그 행간에서 다 읽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활자라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순한
단순 인쇄 도구 아니었던 거죠, 조선 시대에. 그건 진짜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옳고 그른 걸 떠나서 그래서 이제 이 경호자는 잠시만 쓰였어요. 그래서 지금 판본도 남아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이게 이제 지금 상설고문 진보 대전은 지금 저희 박물관 소장되어 있는데 보물로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 활자를 녹여서 강의 안에 글씨체로 만든 게 이제 의뢰자, 그게 만든 게 이제 의뢰년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서체는 소위 이제 필서체와 인서체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 필서체, 인서체 이런 단어는 우리나라 서지학계에서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필서체니 인서체니 하는 말을 조선시대에 쓴 것도 아니고 이웃한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쓰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필서체는 뭐고 인서체는 뭔가 하는 거는 다 짐작할 수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필서체라는 원래 이제 그 붓글씨로 처음에 활자, 그러니까 인쇄를 하기 전에는 다 필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붓글씨로 쓴 듯한 그런 글씨체라는 뜻이고, 인서체라고 하는 거는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인쇄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쇄에 적당한 그런 글씨체다라는 뜻으로 한국의 서지학자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왼쪽에 있는 이 안평대군의 글씨로 쓴 이 경호자본의 글씨와 이거는 이제 정리자, 정조 때 만든 정리자 본의 글씨인데, 좀 뭐 필서체와 인서체가 뭘 말하는지 좀 혹시 이해가 되세요? 되시죠? 아유, 훌륭하신 청중들이십니다. 네, 네. 딱 되시죠? 이거는 이제 붓글씨로 쓴 것 같잖아요. 붓글씨로 썼다 함은 뭐 저도 이제 그래서 붓글씨 조금 배웠는데, 이렇게 이제 획이 이제 이렇게 그냥 일자로 딱 안 내려가죠. 붓글씨에서는 뭐 그 무슨 뭐 저기 필획을 할 때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하고 뭐 하는 그런 이제 이런 게 있고, 이제 오르락 내리락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기필 할 때 어떻게 하고 끝은 어떻게 맺고, 그다음에 획이 또 굵기가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늘었다 굵었다 막 이렇게 하죠. 이런 게 이제 필서체, 붓글씨의 서체를 그대로 흉내낸 거.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활자를 만들 때는 이걸 이제 썼잖아요. 이거를 이제 종이에 뒤집어서, 나무에다 뒤집어서 붙여요. 그걸 또 새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조금 이제 이런 획들을 많이 생략하는 거죠. 이 장식들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획의 굵기가 좀 일정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그러니까 이런 그 약간 곡선적인 그런 느낌을 죽이고 이렇게 직선으로 뻗게 되는 거죠. 그러면 훨씬 수월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글자체를 인서체, 우리나라에서는 인서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물론 중국에서 왔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흔히 명조체라고 하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명조체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를 대개는 명조체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이 명조체라는 게 되게 웃겨요. 명조체라는 게 명나라 명왕조의 글자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원래 이제 일본에서 민초라 그래가지고 쓰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인쇄에 적합한 서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한글 명조체 이건 좀 틀린 말이죠. 그래서 요새는 그래서 우리도 많이 서체를 많이 개발하잖아요. 그래서 명조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뭐 한컴체, 무슨 바탕체, 뭐 함초롱 바탕체 이런 걸 쓰잖아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글씨가 이제 이런 서체가 명나라,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명나라에서 이제 유행하기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명조체라 그러는데, 또 중국 사람들은 명조체라고 안 합니다. 뭐라냐, 송체자라고 합니다.
그 연원이 송대에 있었다라는 거죠. 네, 어쨌든 그러니까 인서체, 명조체, 송채자 뭐 이게 다 사실은 같은 대상을 가르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활자 중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자, 위쪽하고 아래쪽을 제가 이제 나눠 놨는데 어느 쪽이 필서체고 어느 쪽이 인서체일까요? 위쪽이 필서체, 아래쪽이 인서체이죠. 이게 좀 잘 구분이 안 갈 수 있는데 이런 거 보면은 획들이 아무래도 좀 생략됐죠. 여기는 막 이렇게 좀 뭐죠 이거 밑에 쓰는 불화자 이거를 쓸 때도 막 이런 식으로 막 그 획을 그 붓글씨로 쓰듯이 이렇게 그 장식적인데 여기 오면 이렇게 이제 딱딱 끊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 소위 필서체와 인서체라든지 이런 붓글씨를 그러니까 필사체를 모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이 우리나라만나 동양에서만 있냐면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시면 자, 이게 그 유명한 42행 성서의 한 페이지예요. 자, 이게 이제 인쇄본인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저희 서양도 이제 또 뭐 서체를 이야기해 제가 좀 보려고 했더니 너무너무 그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주 단순화시키면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고딕체예요. 고딕체. 예. 장식이 엄청 많죠. 자, 이걸 보세요. 글씨체가 비슷해요, 안 해요?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느낀 대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비슷해요. 자, 왼쪽에 있는 거는 필사본이에요. 인쇄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공통점을 느낄 수 있으세요? 인쇄본의 초기에는 필사본을 흉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떤 전통에서 나아가서 새로운 것으로 나아갈 때 한동안은 그 앞에 것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처음에는 이거 필사본이 대세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서양에서도 처음에 인쇄 활자가 등장하고 했을 때 엄청 반대가 많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필기체 원래 그러니까 그 손으로 쓰는 그 서사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세요. 얼마나 장식이 많아요. 그리고 소위 이제 우리가 가독성이랑 읽기가 굉장히 눈에 잘 안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도 서체가 이후에 이제 인쇄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활자가 나오면서 그 활자를 만드는데 이렇게 장식이 많은 활자를 만들려면 얼마나 그 기술자들이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점점 이제 기술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거 보시면 이제 크게 보면 고딕체와 로마체로 나누어지는 거죠. 자, 왼쪽에 고딕체는 굉장히 수식이 많죠. 이거랑 비슷하죠. 로마체는 우리 눈에 익은 서체예요. 그래서 서양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또 원리적으로 비슷한 이런 활자, 출판, 인쇄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번에 얼마 정도를 만들었을까? 80몇만 자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남아있는 80몇만 자 중에서 이제 금속 활자 50몇만 자라 그랬는데 그 활자의 종류별로 하면 크게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4종류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 한 종류의 한 서체의 활자가 엄청 많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10만 자 이상씩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록을 보면 개미자는 10만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고 갑인자는 20만 여자. 그다음에 이제 성종 때 만든 갑진자라고 하는 또 활자가 있어요. 조그만한 활자인데 이거는 30만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활자 몇 자 만들었느냐에 대한 기록은 잘 없고, 그다음 이제 정조가 만든 임진자 정유자가 각 15만 자, 그다음에 생생자 이거는 목활자인데 32만 자, 정리자 30만 여자, 뭐 이런 식으로 한 번 만들 때 적어도 10만 자. 그러니까 항구자 같은 경우에는 정조 때 이제 8만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8만 자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숫자가 필요할까?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 때문이겠죠. 이 표의 문자라 그 글자가 어떤 사물이 있으면 그 사물에 대해서 글자가 다 있잖아요. 근데 뭐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글에서도 어떤 사물에 대해서 다른 방식을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하듯이 뭐 중국의 한자는 보면 뭐 엄청 우리가 잘 접할 수 없는 그런 활자들도 그런 뜻을 가진 활자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밭에 들일 하는데 거기에 무슨 새참을 들고 가는 그 모습을 묘사한 글자, 이런 글자도 있어요. 뭐 무슨 원앙이 뭐 사이좋게 나르는 모습을 뜻하는 글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글자 수가 엄청 많아지고 지금도 한자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서양에서 들어온 새로운 문물 막 이런 것도 새로운 것들이 생겨 거기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줘야 되잖아요. 물론 뭐 우리나라 한글도 글자 계속 늘어나긴 단어가 늘어나긴 하지만 게다가 이제 또 자주 쓰는 글자들은 한두 개만 만들어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막 그 수백 개씩도 만듭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 이런 글자들은 다 잘 아시는 글자들이잖아요. 그죠? 뭐 뒤집어져 있지만 다 읽으실 수 있죠. 이거 시자, 위자, 뭐 말리어이, 써이 이런 글자들은 자 보시면 아까 했던 그 대학교인데 갈지자를 보세요.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이거 한 페이지만 해도 지금 몇 개입니까? 그죠? 이러다 보니 굉장히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많이 쓰이는 글자들은 뭐 수백 개도 만들고 뭐 수십 개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 한 세트의 활자의 글자가 이렇게 이제 10만 자 이상씩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한글도 글자체가 또 시기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필기도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한자 이제 인쇄했을 때 활자도 그런데 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자 우리도 잠깐 죄송합니다. 저기 이제 자 보시면 지금 제가 이제 우리 그 한글 아래 한글에 있는 서체들을 이렇게 좀 표시해 봤어요. HY 강비, 뭐 도둠체, HY 울릉도비, 궁서체 이렇게 종류가 되게 많아요. 자 이게 여러분들 저는 이제 활자를 공부하고부터는 굉장히 이 그 서체에 민감해졌어요. 예, 그래서 무슨 간판이나 뭐 이런 거를 보면 그 서체를 봐요. 저 서체가 어떻다. 그리고 우리나라 간판에도 보면 서체가 다 유행이 있어요. 옛날 그 여러분들 이제 뭐 대한 뉴스 뭐 이런 거에 나오는 간판 사진하고 지금의 간판 사진을 보면 그게 단순히 무슨 그 표현 뭐랄까 예전에는 그냥 이제 뭐 썼다면 지금은 다 뭐 그런 전광판 이런 걸로 다 하고 있는데 그것만 그 하드웨어만 달라진 게 아니라 서체도 달라요. 그 유행하는 서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도 한글 서체를 또 개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다 서체에 따라 느낌이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히 보세요. 그 TV를 보면 자막을 엄청 많이 넣잖아요. 그 저기 방송에 특히 그 무슨 오락 프로 이런 것들을 보면 자막을 많이 넣는데 뉴스도 그렇고
굉장히 여러 가지 서체를 써요. 아마 그동안 그런 거 별로 안 느끼시고 봤을 텐데 저는 보면 서체가 너무 다양해서 저는 좀 어지러워요. 예, 그러니까 민감하기 때문에. 예. 하여튼 그 서체가 다 다르고 그러면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활자 한글 활자 할 때 이거 하나 이걸 뽑아봤는데 이거는 조선 시대의 판본에 나오는 서체들이에요. 이렇게 서체가 다양하다는 걸 모르셨죠? 자, 이게 이제 초기에 가나다라만 이제 이게 뽑아봤는데 요즘식으로 우리가 말을 하자면 약간 고딕체. 근데 이게 그러니까 고딕체라 한글을 고딕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새는 무슨 도둠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붓글씨로 쓴 것 같지 않죠. 네. 그래서 일설에는 이게 뭐 이건 좀 검증을 더 해봐야 되겠지만 세종이 한글을 만들 때 붓글씨로 쓰지 않고 다른 필기 도구를 사용하는 걸 전제로 이 글자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이것만 보면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한자로 한글 한자로 보면 일종의 그 전서체 이런 건데 이렇게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그 우리 훈민정음도 보세요. 다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게 뭐 천지인 뭐 그런 형태를 하다 보니까 그랬겠지만 그러다가 이제 점점 내려갈수록 붓글씨의 서체로 이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게 또 한 가지 우리가 포인트를 잡자면 이게 자 이제 여기는 우리가 이제 받침 있는 글자들은 다 가나다라 뭐 찾으라니까 공통된 걸 찾기가 힘들어서 이제 가나다라만 찾았는데 여기에서 이게 또 보면 이게 이제 초성과 중성이잖아요. 자음과 모음. 자 보시면 자음과 모음의 어떤 그 비율이랄까 위치랄까 이런 것도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 있죠. 이 위쪽에 있것들은 뭐예요? 이게 이 자음들이 어때요? 커요. 맞습니다. 이건 좀 작죠? 좀 늘씬늘씬하고 한글에 다 디자인 감각이 있는 거예요. 타이포그라피라는 게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이게 보시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활자 이따 보여줄 텐데 의례자본 아까 15세기 활자라는 거 그걸로 이제 찍은 책이고 오른쪽인 건 이제 17, 18세기에 이제 한글 활자로 찍은 책인데 여기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하면 글씨체의 어떤 차이를 좀 느껴지세요? 네, 그죠. 왼쪽 것이 훨씬 그 가로 세로 획이 좀 더 위쪽 아까 그 가나다 초기에 본 그런 거하고 조금 비슷하고 그다음 또 뭐예요? 이 자음들이 커요. 그죠? 받침의 자음들도 이렇게 커요. 근데 이제 이 후기로 오면 이 받침들이 좀 작아지죠. 이게 이 모음들이 좀 길쭉길쭉해지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처음에 그 15세기 활자를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이게 15세기 활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데 있어서 이런 그 자모의 그 어떤 배율, 비치 방식 이것이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활자 개별 활자들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할 거고 사실 그 개별 활자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발표 그 강의 그 원고에도 썼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그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우리 그때 만든 도록을 이렇게 한번 보실 수 있어요. 상세한 내용 거기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그 제가 활자의 나라 조선 그 동영상 보여드렸잖아요. 그걸 유튜브에 또 올려놨어요. 예, 클릭 좀 해주시고 좋아요 좀 해주세요. 네, 자, 그래서 활자의 나라 이렇게 조선뭐 이렇게 치시면 돼요.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갑인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 세종대왕 이런 것들을 이제 뽑아봤어요. 아까 보셨지만 글자체는
그 명나라 판본의 글자체에서 따온 것이고, 그다음에 그거를 없는 글자는 또 그 진양대군, 나중에 세조가 되는 진양대군이 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아까 20여만 자를 만들었다 그랬죠. 그런데 그 활자들은 어떻게 돼요? 자꾸 쓰면 나덜나덜 이렇게 이 끝이 이렇게 마모가 많이 되면 인쇄를 했을 때 획이 선명하게 안 나오고 아주 가늘고 막 끊어지고 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임금이 보실 건데 새로 만들어야죠. 다시 만드는데 앞에 썼던 활자를 녹여서 다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선 전기 활자는 거의 남아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활자의 글자체는 아까 보신 것처럼 굉장히 아름답고, 또 누가 만들었어요? 세종대왕이 만드셔서 이 그 글자체를 가지고 조선시대에 계속 똑같은 글자체로 활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총 6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든 해의 간지에 따라서 갑인자, 뭐 무오자, 뭐 무신자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또 초주갑인자, 제주갑인자, 뭐 삼주갑인자 이렇게 붙이기도 하는데, 초주갑인자, 제주갑인자 이런 거는 요즘 서지 학자들이 붙인 이름인 거죠. 그래서 저 중박에 남아 있는 이 갑인자 채 활자는 다 정조 때 만든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정조가 처음에 이제 세손 시절에,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에 세손 시절에 그 활자를 좀 만들자 해가지고 이 갑인자의 글자체로 15만 자를 만들었는데, 그다음에 즉위하고 나서 1777년에 똑같은 글자체로 또 15만 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30만 자를 만들어가지고 15만 자는 교서관에 넣어두고, 그다음에 15만 자는 죄송합니다. 15만 자는 또 저 규장각에 넣어두고, 정조는 진짜 이 활자와 책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무슨 책을 찍는다 그러면 무슨 활자로 찍어라 이런 것까지 다 막 지시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했지만, 제가 예전에 조선 출판 주식회사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이제 제가 활자 정리하고 공부하면서 그런 조선 시대의 활자라는 게 왜 만들어지고 출판문화라는 게 어떻고 그런 거를 이제 좀 공부를 해서 책을 하나 썼는데, 지금은 이제 뭐 절판되어서 여러분들이 보실래도 보실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조선 출판 주식회사라고 하는 그 제목을 제가 뽑았어요. 제가 이제 사료나 이런 것들을 쭉 읽어보면서, 야, 이건 진짜 편집장이다. 국왕이 편집장이다. 그래서 그 조정에서 회의하는데 마치 편집 회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 무슨 책을 내는데 뭐 정조가 막 얼마나 됐냐, 뭐 그 조정은 누가 봤냐, 뭐 이런 얘기를 막 조정에서 신하들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진짜 이게 정말 출판사 이 편집장 같다. 그렇게 해서 조선 출판 주식회사라면 하고 하면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그 이제 편집자가, 그 책의 편집자가 그거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목을 조선 출판 주식회사라고 뽑았는데, 어쨌든 이 정조는 그렇게 해서 활자를 이제 그러니까 임진자하고 정유자 이제 5번째, 6번째 30만 자를 만들고, 뒤에 얘기 보는 정리자도 하여튼 그 100만 자 이상을 만든 것 같아요. 기록만으로 볼 때 그 본인이 주관해서 만든 건지. 그러니까 이런 예가 아마 없지 않을까요? 한 왕이 나서서 이렇게 많은 활자를 만든 예가, 제가 서양을 뭐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서양은 그렇게 막 많은 활자가 사실 필요하지 않은 거죠. 이게 알파벳 숫자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자, 자,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그 초주갑인자, 그 이제 세종이 처음 만들어서 찍은 책, 제일 먼저 찍은 책이 이 대학연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왕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대학이 하면 뭐예요? 대학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네. 스카이가 생각나세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게 대학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학에 대한 일종의 뭐 해설서랄까 무슨 그런 이제 그런 책인데 이 진독수가 쓴 거. 제왕이 이 대학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앞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왕이 공부하려고 일단 활자로 책을 찍었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입증하는 거죠. 이 대학을 찍어가지고 대학 연의를 찍어서 그러니까 경연에서 처음으로 읽은 책이 대학 연의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초주갑인자로 찍은 거고, 이거는 이제 육주갑인자로 찍은 건데 어떠세요? 글씨가 거의 같죠? 갈지자 이런 거 보세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만들까요? 신기하죠? 어떻게 똑같이 만들까요? 자, 우리가 요즘 책을 똑같은 거를 만들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나요? 복사기가 있죠. 예, 이거 조선 시대에도 복사기와 같은 방식을 사용했다고 보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이제 이 책이 있죠. 이 책을 이제 옛날 책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한쪽이 이렇게 묶여져 있죠. 그리고 책은 지금하고 달라서 이렇게 요즘처럼 양면 인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면 인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쇄된 부분을 이렇게 이제 접어서 이 끝들을 모아서 실로 고정을 시키잖아요. 그럼 이 실을 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펼쳐지죠. 뒤집어요. 뒤집어서 목판에 붙여요. 그러니까 원래 목판본이라는 걸 어떻게 만드냐 하면 그렇게 종이에 써가지고 뒤집어 붙여서 새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쓰는 대신 그 책을, 그러니까 우리 해책이라 그러는 책을 풀어 헤쳐가지고 뒤집어서 목판에다 딱 얹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각수가 새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똑같은 모양의 글자가 나오겠죠. 이게 이제 번각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복각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목판으로 하면 이제 번각본인 목판본이 되는 것이고, 활자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형태의 글자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똑같은 글자가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그 복사도 처음 할 때는 깨끗하게 나오지만 그 다음에 자꾸 하면 어떻게 돼요? 흐릿하게 나오죠. 그리고 저도 최근에 한 사실인데 그 크기 흐릿하게 나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이즈도 조금씩 작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번각본도 이제 그 번각한 걸 가지고 또 번각을 하고 또 번각을 하면 뭐예요? 각수가 이제 자꾸 처음에 이제 할 때는 굉장히 기술 좋은 사람이 하다가 이걸 이제 지방으로 보내면 지방에서도 또 그거를 해책해가지고 다시 그걸 번각본을 만드는 식으로 유통을 하게 되는데, 계속 하다 보면 뭐예요? 지방에 있는 사람 솜씨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이렇게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각 원본에서부터 이렇게 점점 번각을 할수록 처음 본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이 초주갑인자와 육주갑인자는 글자가 일부 다른 경우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그러니까 상세하게 안 봤을 때는 거의 같을 정도로 같다. 이것도 대단한 기술인 거죠. 이게 1434년에 만든 인쇄한 책과 18세기에 인쇄한 책의 글자체가 거의 같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자. 정리자는 아까 본 여러분들이 그 필서체와 인서체 중에서 얘기하면 뭐에 해당하는 거죠? 인서체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획이 그러니까 많이 생략되고 대신 이제 가독성이 좋죠. 예. 그래서 이제 정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그 출판에 관심이 많아서 활자를 어떻게 하면 개량해서 책을 좀 많이 찍을 수 있을까 그런 걸 늘 고민을 했는데 그러면서 신하들을 중국에 보내가지고 중국에서는 책 활자를 어떻게 만드냐 이런 걸 다 이렇게 캐치해 오게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만든 것이 이 정리자인데 이 정리자의 글자체는 그 강희자전의 글자체하고 비슷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인서체, 송조체, 그리고 또 뭐 청나라 시대에 유행한 거라서 중국에서는 또 뭐 청조체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 이제 서체도 모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활자를 어떻게 만드는지 를 이제 좀 그 연행사로 간 사신들에게 좀 알아오게 하고 실제로 중국에서 활자를 수입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무목자라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든 것이 이제 정리자인데 자 이게 이제 정조가 중국에서 들여온 활자예요. 연무목자라고 이제 사료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북경을 연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연경에서 무역해온, 그러니까 가져온 활자라는 뜻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활자하고 이건 이제 목활자예요. 에 비해서 이제 활자의 높이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 제가 이제 그 강의록에도 썼지만은 1857년에 그 활자를 보관했던 주자소라고 하는 곳에서 큰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활자들이 많이 불에 탔습니다. 그래서 정리자하고 한구자의 경우에 1858년 이듬해에 다시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불이 났다라는 그 기록을 보면 그 당시에 이 연무목자라는 것도 그 주자소에 있었는데 같이 불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활자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냥 다 불에 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활자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활자랑 모든 면에서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무목자가 아닐까. 그때 들어온 것이 아니면 도저히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에 이런 그 활자나 이런 그 서재학 하시는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논문에다가 이 활자가 그때 들어온 활자인 것처럼 서로 보인다 추정을 했는데, 이분이 자기가 그거는 아닐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거를 한번 활자를 직접 보러 오셨어요. 보러 오셔서 보시고는 맞다라고 이제 수긍을 하고 가셨어요. 그 이유는 제가 그 자료는 지금 좀 생각해 보니까 빼먹고 안 갖고 왔는데 이 활자들 중에서 글자들 중에서 그 중국 그 황제 강희제와 걸륭제의 이름자의 핵을 하나 생략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피휘라 그러잖아. 우리가 왕이나 존엄한 사람의 그 이름자를 쓰지 않는 것을 피휘라 그래요. 그래서 조선에서도 왕들이 쓰는 이름을 일반 사람들, 백성들이 못 쓰잖아요. 그래서 그 조선의 왕들이 왜 다 글자가 굉장히 이름이 어려워요. 한자가 잘 안 쓰이는 한자죠. 그리고 또 다 한 글자씩만 쓰잖아요. 거의 뭐 이산. 이산 그 글자 한 글자잖아요. 그리고 산자가 잘 안 쓰는 글자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그거를 너무 쉬운 글자를 예를 들어서 홍자 같은 거를 막 왕이 가져버리면 백성들이 그 글자를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피휘의 일종인데 피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중국에서 이제 청대에는 황제의 이름에 대해서 피휘를 하면서 획 하나를 생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우리가 그 걸륭제의 이름이 홍력이거든요. 우리 그
홍자가 왜 그 홍익인간 할 적에 이 홍자 쓰잖아요. 활국 옆에 마늘모 쓰죠. 예, 그런데 맨 마지막에 마늘모의 마지막 자 획이 없어요. 그걸 피휘결획이라 그러거든요. 임금의, 그러니까 그 임금이나 황제의 이름을 피하기 위해서 글자에 획을 하나 안 쓴다. 피휘결획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래서 그 양반이 저한테 이제 내가 그 활자를 직접 한번 보고 싶다. 라고 해서 보러 와라. 그러면서 그럼 너 특별히 보고 싶은 글자가 있냐? 그랬더니 그 강희제와 걸륭제 이름자를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진짜 획이 하나 없는 거예요. 뭐 홍자에.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사진을 안 갖고 왔는데, 그래서 그분이 와가지고 너 저기 네가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는 시진평에게 상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조는 이런 그 굉장히 다각도로 이제 노력을 한 거죠. 뭔가 할자를 좀 개량해 보기 위해서. 이제 뭐 형태는 이렇게 높은 이 활자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활자를 개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이제 이 정리자라고 하는 이 활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리자에는 재미있는 게 이런 글자들이 있어요. 이게 다 금속 활자예요. 자, 분, 우리 줄자 할 때 줄, 뭐뭐 하며 할 때 며. 이게 이제 소위 그러니까 그 한국식 한자 국자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순한글을 한자식으로 표기하는 그런 이런 한자들이 있어요. 저기 이제 한국에서만 쓰는 거죠. 뭐 이게 우리 돌세 할 때 그 돌자를 그 돌성 밑에다가 을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을 받침이 있는 글자들은 다 이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우리 이게 이제 지금 뒤집어서 쓰는데 바로 하면 이렇게 되죠. 리얼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거는 그 한자의 이제 뜻은 다르지만 이게 주자로 읽혀지니까 주에다가 이렇게 리얼 받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뿌는 이게 이제 저도 사실 뭐 이것까지 아주 깊이 있게는 공부를 못 했는데 이런 것도 연구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게 분이잖아요. 그죠? 뭔가 이제 된 발음을 의미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글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아까 이거 갑인자라든지 이런 거에는 이런 글자가 없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갑인자 계열은 주로 어떤 책을 찍냐면 다 그 경서, 경전 이런 걸 찍죠. 경전에 뭐 이런 뭐를 쓸 이런 글자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근데 정리자는 의계를 찍었잖아요. 의계는 이런 그 실제로 사용했던 뭐 무슨 도구가 뭐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거기에 참여한 장인은 누구고 뭐 이런 거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금속 활자로 만든 거예요. 이것도 참 재미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아시겠지만. 이 정리자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원행을묘 정리의계라고 하는 거에서 나왔잖아요. 이 정리자는 이름을 거기서 나왔죠. 이거는 이제 간지로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정리자라는 이름 자체는 실제 조선 그 사료에 나오는 용어고 그렇게 실제 정리자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 원행을묘 정리의계라고 하는 책을 이 활자로 제일 먼저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자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원행을묘 정리의계는 뭔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그 저기 해경궁 홍씨, 그러니까 친모 와 이제 회갑 때 돌아가신 사도세자 같은 이제 동갑이어서 이제 회갑을 맞이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의 묘소에 간 그 여정을 기록한 의계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우리가 의계를 다 손으로 직접 썼어요. 필사를 했는데 그 원행을묘 정리의계에서 처음으로 인쇄를 했어요. 그래서 99부를 인쇄해서 배포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조는 어쨌든 이 활자로 뭔가 이렇게 그 자기의 생각을 좀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노력들을 하고, 그래서 이제 신하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어요. 예. 뭐 막 연구하라 그러고, 뭐 중국 가서 활자 뭐 사용하는 거 보고 오라 그러고, 뭐 책 만들면서 옷자 안 하면 또 그 막 정약용 있죠. 정약용도 그 교정 잘못 봐서 처벌받고 그랬어요. 책 만들면서. 그래서 하여튼 엄청 깐깐했던 그 왕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실록자라고 하는 또 활자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실록을 간행하는 데 쓰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실록자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조선시대에 쓰지는 않았어요, 물론. 않았는데, 근데 이제 이 실록자로 모든 실록을 다 실록자로 찍은 것은 아니고, 조선 전기에는 그때 많은 활자를 만들었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갑인자하고 의뢰자를 가지고 이제 실록들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실록이 그러니까 실록을 이렇게 목판으로 찍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데 아니고요. 이제 처음에 태조, 정조, 태종실록은 필사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 활자로 찍었어요. 활자로 찍었는데 이제 임난 이전에는 갑인자와 의뢰자로 찍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임난 이후에는 이 국가가 무슨 금속 활자를 만들 형편이 못 돼요. 그래서 이 효종하고 선조실록은 목활자로 찍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실록을 보실 기회가 있으면 그래서 효종실록이라든지 이런 선조실록은 정말 보기가 민망해요. 목활자로 막 그때 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막 그 글자도 가지런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개 이제 17세기 이제 중후반부터 조선도 이제 그 왕실에서 이거 이제 좀 안정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활자를 좀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17세기 중후반부터 조선에서, 그러니까 왕실에서 다시 금속 활자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실록자인데, 이 활자는 1677년에 간행한 현종실록에서부터 그 이후 이제 실록은 다 이 활자로 찍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종실록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실록자, 그러니까 현종실록을 간행한 과정을 기록한 의계인 현종실록 찬수청 의계에 보면 현종실록을 찍기 위해서 낙동계라고 하는 데서 사만 여자를 들여오고 모자라는 거를 만들었다. 금속활자를 만들어서 찍었다. 그러니까 현종실록자에는 엄밀하게 말하면 낙동계에서 만든 활자가 섞여 있다라는 거죠. 네, 그죠. 낙동계가 뭔가 궁금하시죠? 저도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게 낙동계라는 게 뭘까? 개는 우리가 뭐 요즘도 개 하시죠, 어머니들? 네, 그 개라고 생각하면 한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모임에서 만들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낙동계는 또 뭘까?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글을 하나 썼거든요. 낙동계가 뭔지를 밝히는. 처음에는 우리가 낙동하면 뭐가 생각나요? 낙동강이 생각나죠. 저도 낙동강이 당연히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낙동강 지역 거기 어디 안동 뭐 이런 데서 왔나? 거기에 뭐 사람들이 많이 사대부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테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막 사료를 검색해보고 해도 그거와 연관지을 수 있는 뭐가 안 나타나요. 생각해보니까 아니 그 멀리서 지금처럼 무슨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멀리서 이고지고 활자를 가지고 온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검색을 하다 보니 이 낙동에 낙이 그 낙양할 때 낙자예요. 자, 낙양은 어디예요?
중국인데 중국의 수도 동한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나라가 제가 여기서 이제 중국사를 전공한 그 실력을 발휘하면 한은 전한과 후한은 또는 서한과 동한으로 나누어지고 그 중간에 신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서한의 수도는 장안이었는데 이제 쫓겨오죠, 동쪽으로. 그래서 수도를 어디로 옮깁니까? 낙양으로 옮기죠. 그래서 낙양의 낙은 수도를 뜻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 식으로 뭐 옛날 한시나 이런 거 보면 뭐 장안에서 어쩌고 하는 게 그 장안이 중국의 장안이 아니고 우리나라 서울을 뜻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낙이 서울이다. 서울에서 갖고 와야지 뭐 어디 가서 멀리 가서 어떻게 갖고 오겠어요. 서울의 동쪽이다. 그래서 막 찾아봤더니 어디냐면 지금의 그 낙산. 거기 일대가 낙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저러 사료로 이렇게 찾아보니 대충 추정컨대 뭐 100%딱 이거다라고는 안 나왔지만 굉장히 개연성이 높은 게 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의 그런 낙산 일대 거기 성균관 뒤쪽에 살았던 거기 이제 고관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사람들이 이게 모여가지고 활자를 만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책이 필요한데 이 난리 후에 국가의 책이 잘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가 돈을 좀 모아서 책을 찍으려면 활자를 만들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국가에서 실록 찍어야 되는데 이거 활자 좀 필요해라고 하니까 뭐 어떻게 안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록을 보면 말은 돌려주려고 했으나 그리고 이제 드리고 돈을 주려고 했으나 안 받겠다. 그걸 누가 받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섞어가지고 구분도 안 된다. 그죠? 같이 섞어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이제 활자가 막 흩어지면 책을 많이 찍기 힘들다. 이제 현종실록 잔수청 의궤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국가 꿀꺽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을 찍을 때마다 관계자들에게 한 부씩 주겠다. 이렇게 해서 들여온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현종실록이고 지금 우리가 이제 박물관에 있는 활자들을 보니까 일부 낙동계에서 만든 활자도 있는 걸로 보여요. 그때 찍은 책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근데 이게 이제 서체는 이 글씨는 누가 썼는지 그거는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과제죠. 이걸 누가 글씨체를 썼는지 아니면 뭐 어디에서 그 모범되는 뭐가 있었는지 전거가 저는 뭐 모르겠어요. 썼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래서 이제 이 실록자는 그 실록을 만들 때마다 새로운 또 글자도 필요하고 해가지고 좀 여러 차례 조금씩 그 주조를 했고 특히 이제 19세기에 대량으로 주조를 했어요. 그래서 같은 글자라도 이렇게 서체도 다르고 좀 모양도 다른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구자, 교서관 인서체자, 전사자, 철활자 이런 것들을 이제 약간 마이너에 속하는 활자이기도 하고 이 활자들은 제가 이제 특징을 어떻게 봤냐면 아까 그 낙동계자도 그렇지만 이제 17세기 이후가 되면 이 뭐 민간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사대부에서도 가에서도 금속활자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원래 아까 국가가 독점했다 그랬죠. 근데 이제 그 임난 양난 이후에는 국가가 그걸 독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낙동계에서 만든 활자도 들여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활자들을 실제로 민간에서 만들거나 민간에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보면 자 이제 한구자 자 이 보세요 이거를 진짜 가는 붓으로 쓴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해서도 아니고 거의 행서에 가까워요. 행서. 여러분 아시죠?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 어떤 거는 거의 행서에 가까워서 무슨 글자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이걸 쓰기도 힘든데 이걸 활자로 만든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활자를 만들려면 먼저 그걸로
나무로 활자를 만들어야 돼요. 새겨야 되죠. 그리고 그걸 다시 이제 그 모형으로 해서 주물을 해야 되는 거죠. 이 한구자는 원래 이거 제가 이제 뒤집은 거예요. 보기 이렇게 좋으라고. 한구라고 하는 숙종시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숙종대에 되게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 글씨는 아마 거의 남아있는 게 없을 거고, 그 김석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김석주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건데, 그 아버지가 김좌명이에요. 그리고 형님인지, 그 좌명의 형님인지, 김우명, 그분의 딸이 누구의 부인이었죠? 하여튼 이제 외척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단한 권세가인데, 이 김석주 개인이 한구의 글씨체로 만든 활자예요. 그 개인이 만든 활자죠. 개인이 처음에는 자기 집안에 자기 뭐 할아버지 뭐 문집 이런 거 뭐 찍고 이러려고 만든 활자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권세가였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 김석주가 사실 그 당시에 뭐 당쟁 이런 거에 휘말려 가지고 굉장히 나중에 아마 좀 그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죽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후에 이 활자가 이제 국가에서 이제 들여온 거죠. 그렇게 사용하다가 지금 남아있는 이제 한구자는 정조가 다시 만들었어요. 8만 여자를 만들었다고 기록되는데, 아까 정조가 굉장히 그 서체에 관심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조가 이것도 사료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빈자 계열의 그 활자들은 경서를 찍을 때 사용하는 활자들이다. 그래서 문집에 사용하면 안 된다. 내지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새로 이 한구자를 요걸 보고 이 글자를 새로 만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이 폰트의 개념이 있었던 거죠. 경서를 만드는 폰트와 이런 약간 가볍게 보이는, 이제 우리가 경사자집이라 그러잖아요. 동양의 사부 분류에서. 그러니까는 경사가 아니고 자나 집을 만드는 활자는 따로 있어야 된다. 글자는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 한구자를 만들려고 했어요. 이거 이제 글씨도 더 작고, 그러니까 책도 판형도 더 작죠. 이 경서는 그 정조가 또 한 말 중에 되게 재미있달까 그런 말이 있는데, 중국 책을 정조가 또 많이 수입하라고도 했지만 또 중국 책을 또 많이 금지했거든요. 특히 소설책 같은 거. 그러면서 중국 책은 가볍워요. 우리보다 그 종이가. 우리는 굉장히 특히 왕실에서 보는 책들은 엄청 그 튼튼한 종이라면서 굉장히 무겁고 커요. 근데 중국 책은 가벼워서 들어누워서 보고 그러는데 성인의 말씀을 들어누워서 보면 안 된다. 네, 진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경서류의 책들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왕실에서 만든 책들은 굉장히 크거든요. 종이도 막 반짝반짝 윤이 나게 만들었는데, 한구자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이것도 아까 얘기한 주자소 불탈 때 많이 불타서 또 1858년에 또 몇만 자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 얘기한 그 인서체 중에 명조체, 전형적인 명조체예요. 그러니까 교서관 인서체라고 하는 이 명칭 자체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요즘 그 서지학자들이 붙인 건데, 명칭에서 교서관에서 만든 인서체 활자라는 거죠. 아까 정리자체하고는 또 좀 다른 느낌이 있죠. 예. 이게 이제 명대 한 16세기부터 유행한 서체고, 그래서 이제 명조체라고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전사자는 이거는 19세기 초에 역시 이제 박종경이라고 하는 외척이, 순조의 외삼촌이 만든 활자예요. 개인으로 만든 활자. 그래서 요게 이제 아까 좀 전에
교서관 인서체자하고 보면 또 조금 다르죠. 그래서 아까 그거는 또 명조체, 이건 청조체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네. 다 인서체, 다 크게 보면 아까 말하면 송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중국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철활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활자는 대부분 그 주성분이 구리거든요. 동. 근데 구리는 굉장히 비싼 금속이어서 민간에서 이렇게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고 19세기가 되면 이제 민간에서 철로 활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철활자라고 하는데 이것도 족보를 많이 찍었다고 해서 족보철활자라고도 하고 이 민간에서 족보 찍는데 많이 사용되었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모르지만 그 이제 왕실로 들어가서 이게 이제 선원속보에서 이제 전주 이시 족보죠를 찍는데 사용이 되었어요. 그 뭐 20세기 1901년 뭐 이런 때 그러다가 이것도 뭐 어떻게 주인에게 안 돌려줬는지 어쨌는지 이 다른 활자들과 함께 궁중에 남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중앙박물관에 소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글 활자는 아까 제가 좀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 아까 이거 15세기 의뢰자 제가 이제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는 15세기 활자가 남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이제 또 그 서지학 하시는 분한테 자문도 구하고 그랬는데 이건 분명히 좀 다르다 계열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계속 이제 보다 보니 이 서체가 다르다라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물론 이것도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글 타이포 하시는 분 중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어떤 분이 그 쓴 글에서 그 시기별 서체의 특징을 그 말씀해 주신 게 있었어요. 아까 받침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거를 보면서 제가 좀 관찰을 해봤더니 이게 이제 그 15세기 한글 활자인데 보시면 이런 글자 굉장히 특징적이거든요. 시옷 그죠? 시옷이 대단히 크죠. 대단히 크고 이렇게 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딱 그 도형적으로 썼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 여기 있는 이 의뢰자에 쓰인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그때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고 제가 아까 뭐 우리가 뭐 세계 최초 최고 이런 거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게 1461년에 이 책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 활자는 적어도 그 이전에 만든 것이겠죠. 우리가 구텐베르크가 42행 성서를 찍은 게 1450년쯤 보고 있어요. 거의 같은 시기인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구텐베르크 성서를 찍은 활자는 남아있지 않다? 남아있다? 남아있지 않죠. 근데 이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 책과 함께. 그것도 한글이죠, 한글. 그래서 정말 이거는 세계 유일이죠. 뭐 한글을 한국에서만 쓰니까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후기에 만든 금속. 아까 보세요. 시옷 다르죠, 좀 사이즈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목활자 중에서도 이런 오륜 행실도 옛날에는 행을 이렇게 아래아로 해서 행실도 이렇게 했어요. 이건 또 이제 정조 때 만든 목활자인데 이제 이 오륜 행실도라고 하는 책은 그 오륜을 잘 실천한 사람들을 중국과 우리나라에 실천한 사람들의 그 전기 일종의 간단한 전기죠. 사람들에게 이제 그 효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륜을 강조하기 위해서. 근데 일반 백성들이 한자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글로 언해를 달죠. 여기 이제 한글로 이렇게 언해를 했어요. 그때 이제 본문은 아까 본 정리자로 하고 찍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찍기 위해서 한글 활자를 이렇게 또 정조가 만들었어요. 이 활자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활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 활자는 구리가 주성분이라는 점에서 서양하고 다르죠. 서양은 뭐 안티몬 이런 걸 가지고 만들었고, 그다음에 만드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활자를 만드는 방식은 소위 이제 주물사 또는 사형주조법과 밀랍주조법으로 나누어지는데, 사실 우리가 조선시대 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정확하게 지금 몰라요. 지금 우리가 이제 금속 활자장이 있어서 그 재현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기록이나 이런 게 좀 아주 그 단편적이고, 그 다음에 또 그 기술이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아쉽습니다. 이 그 서양은 막 그런 거를 전통을 막 유지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활자가 있다고 하면서 그거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런 게 참 아쉽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물사 주조법과 밀랍 주조법을 다 사용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에 이제 써서 나무에 붙여서 이제 그 목형을 만들어요. 여기 목형을 집어넣습니다. 여기에. 이거 이제 주물사 주조법의 경우에요. 그거를 빼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아래 위로 이런 걸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아기를 맞추고 주물사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게 주물사란다. 그 금속물을. 그러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가지세요. 활자가 걸리는 거고, 이걸 이제 다 하나하나 이제 떼서 이렇게 줄로 갈아가지고 하면 활자가 완성이 이제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활자가 만들어졌는데, 말이 쉽지 아까 얘기한 그런 정교한 활자를 만드는 거는 이게 이제 주조공학 하시는 분들도 놀라는 대단한 기술이라고 해요. 이게 금속이 표면 장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쇳물이 싹 들어가서 이렇게 매끄럽게 아주 가는 해까지 그 쇳물이 싹 들어가는 그런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 서양 활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패트릭스라고 해가지고 이거 그쵸, 이거 강한 쇠를 가지고 이 더 약한 쇠에다 이렇게 꽉꾹 눌러요. 그러면 자국이 생기죠. 그걸 이런 이제 이게 이제 손주족이에요. 그 기계식 그게 나오기 전에 밑에다가 이제 이렇게 깔고 여기다가 이제 주물을 부어서 이렇게 활자를 만드는 거예요. 방식이나 재료, 형태들이 다 다른 것이죠. 이렇게 길쭉한 아까 중국 활자하고도 좀 비슷한 그런 게 나오고요. 이제 우리 조선 활자는 기본적으로 조선 후기 활자들은 다 이런 모양으로 생겼죠. 그리고 이제 그 조판은 이렇게 판을 놓고, 그 제가 이제 거기도 썼는데, 이게 윤곽선을 만들고 또 이렇게 이제 개선을, 우리가 노트에 줄이 있듯이 개선을 만들고 여기에 활자를 이제 끼운 다음에 이렇게 인쇄를 합니다. 이 방식도 역시 서양과는 다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한 판을 이렇게 했을 때 보이는 면이 반반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 한 면은 어디로 갔을까요? 뒤쪽에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인쇄 도구들입니다. 이렇게 뭐 송건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인쇄를 하고, 이제 서양하고는 이제 인쇄 방식도 많이 다르죠. 조판 방식, 프레스로 이렇게 누르잖아요. 이거 포도주 압착하는 데서 그 힌트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자를 이제 만드는 데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강의할 때 강의록 만든 걸 보시면 다 나와요. 다양한 이런 기술자들이 그 각 분과마다 활자를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조판을 하는 사람, 인쇄를 하는 사람, 또 실제로 활자 보관장에서 활자를 꺼내오는 사람 등등 굉장히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파트가 하나가 이제 활자 보관장인과 분류 방법인데 이거는 사실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네요. 그러니까 우리 활자 보관장이 이렇게 생겨서 전시되어 있어요. 이 중에 하나는 이런 제가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하다 보니 이렇게 보관하는 데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일본하고 조선하고도 다르고 일본하고 서양하고도 중국하고도 다르고 서양하고도 당연히 다릅니다. 이제 보시면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좀 이게 높죠. 예. 그리고 위쪽은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활자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무거운 걸 넣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 있는 서랍들은 칸이 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 해당 글자들을 다 이렇게 종이로 써서 붙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아까 갈지자라든지 써이자라든지 이런 글자들 있죠. 많이 쓰이는 거는 이렇게 글자 한 칸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정리자 우리가 수리하면서 이 소목장 이름이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이건 이제 본인은 우리가 이렇게 밝혀내라고 생각 못했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귀중한 자료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활자를 그러면 어떻게 분류했을까를 좀 찾아봤더니 요게 이제 사고전서의 활자에 대한 기록에 나오는 그림인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고 우리랑 좀 다르죠. 서양도 달라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서양의 경우에도 우리가 그냥 A, B, C, D 알파벳 수준으로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안 했대요. 많이 쓰이는 글자들을 더 가까운 쪽에 놓았던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이걸 실제로 활자를 꺼내오는 사람들에게는 뭐 A, B, C, D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많이 쓰는 글자들이 앞에 와야겠죠. 그래서 소문자가 앞쪽에 있고 대문자가 뒤쪽에 배열되어 있고 많이 쓰는 것을 더 가까운 쪽에 배열을 했는데 조선시대 이 활자 인쇄공들도 제가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많이 쓰는 글자들은 이렇게 한 글자들을 이렇게 모아서 아래쪽에 넣고 그 다음에 이런 식이죠. 이런 식. 그런데 이제 부수 분류 방식이 요즘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주 안 쓰는 활자들은 이렇게 위쪽에 얇은 판에 쓰되 이게 칸이 필요 없죠. 글자가 몇 개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5개짜리 글자를 넣으려면 여기다 몇백 개를 넣는데 칸을 다 치려면 오히려 그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구획을 하고 네. 여기 이제 판에다가 이런 식으로 좀 썼어요. 이게 보면은 우리가 이게 계집여변인데 1획, 2획 순서로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정확하게는 못 밝혔습니다만은 계집여에 속하는 부수들의 글자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글자 형태로 분류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건 뭘까요? 우리가 계집여 부수의 한자들 중에서 계집여가 아래쪽에 있는 글자들 있죠. 예를 들면 처라든지 첩이라든지 이런 글자들을 넣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여기 있는 거는 계집여가 왼쪽에 있으면서 뭔가 이런 획이 들어간 글자일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저희도 이제 앞으로 명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 활자를 꺼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획수를 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글자의 형태를 보고 바로바로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한자의 분류 방식은 오지에도 없어요. 이거는 조선 장인들의 그들이 고안한 방식인 거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막 봐서 되게 신기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이런 부분은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앞으로 이 활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